사이다 무비튼. 시댁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필사적으로 맞섰던 그날의 기억.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아직 2년째였고 그날 우리는 시댁에 갔었다. 1년 전 오늘도 원래는 시댁에 갈 예정이었는데 내가 연말에 심한 감기에 걸려서 결혼 첫 설에 시댁에 못 갔다. 그래서 이번에 시댁에서 처음 보내는 한 해의 마지막과 설날이었다. 나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았고 우리는 1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잘 통했다. 취미, 취향, 금전 감각까지 모든 게 맞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남편은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내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는 일도 없이 항상 대등한 상대로 대해주는 게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다. 내가 시댁에서 연말연시를 보낼 거라고 하자 주변 친구들은 명절에 시댁에 가면 며느리는 종이나 다름없다. 각오하라며 겁을 줬지만 막상 시댁에 가니 그다지 할 일도 별로 없었고 하라는 일도 없고 이 정도면 할만한데? 그런 느낌이었다. 결혼할 때 시부모님, 시아주버님 부부와 상견례를 한 이후로 이렇게 장시간 같이 있는 건 처음이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있으려니 긴장도 됐지만 남편이 편하게 있으라고 계속 말해줘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낮에는 음식 준비로 바빴지만 저녁엔 한 상 가득 차린 음식을 다 같이 먹었고 이제 순서대로 씻고 자는 일만 남았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너부터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 위에 있던 빈 그릇과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주버님 아들이 나를 뒤에서 덮치더니 내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다. 대박! 완전 부드러워! 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이미 대학생 성인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바로 옆에 있던 시아주버님한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완전히 경직됐고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니들 뭐하냐? 젊은 피 받는 중이냐? 이게 노는 걸로 보이는지 시시덕거렸다. 심지어 이 광경을 목격한 시어머니는 에이구 저놈 좀 보게 누가 사내 아니랄까봐 라고 한가한 소리나 하면서 야단치고 말릴 생각 따위는 없어 보였다. 형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나를 추행하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할 뿐 나를 구하려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까지 가담하더니 니들만 재미 보지 말고 나도 좀 껴줘 라고 하더니 내 손을 움켜잡았다. 이때다 싶었는지 조카는 내 옷을 벗기려고 달려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겁탈당하게 될 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나도 모르는 힘이 저기 어딘가에서부터 솟아올랐다. 분노로 솟구친 힘을 모아서 먼저 조카 놈을 발차기로 날려버리고 다음은 시아버지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충격이 컸는지 시아버지는 눈이 하얗게 뒤집히더니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었다. 두 남자를 동시에 날려버렸지만 여전히 분이 안 풀린 나는 밥상을 들어서 벽으로 던져버렸다. 먹다 남은 음식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조상님 위패를 모신 곳까지 박살이 났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대고 너 이 미친 애 좀 어떻게 해? 얘가 지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제정신이 아니야! 라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시아버지는 웅크리고 있고 조카놈은 쭈그리고 앉아서 씩씩거리고 내가 흥분한 모습을 보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한테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고 우선 병원부터 가자고 했다. 남편과 차에 탄 후 원래의 나로 돌아온 나는 방금 전 느꼈던 공포와 분노 때문에 주수석에 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남편도 내 손목에 생긴 멍자국을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 남편은 나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지만 우리가 있는 곳은 시댁이 있는 곳이었고 잠잘 곳은 시댁뿐이었다. 다시 공포가 되살아난 나는 절대 병원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외치다가 과호흡 증상이 왔고
안정제를 맞은 후 그날은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개인실에서 둘이 됐을 때 남편도 나만큼 화가 나서 눈이 벌겋게 충혈될 정도였다. 남편은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처음으로 남편이 우는 모습을 봤는데 남편이 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남편은 의사한테 말해서 진단서를 끊었다. 그러더니 남편은 간호사에게 부탁한다더니 나만 병원에 두고 뒷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혼자 시댁으로 갔다. 남편은 다음날이 돼서야 돌아왔는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시댁으로 간 남편은 우선 경찰을 집으로 불렀다. 시어머니는 명절에 집안에 경찰이 웬 말이냐며 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었고 부를 만하니까 부른 거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여자를, 그것도 가족을, 내 귀한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어. 빤히 보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분노한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난동 부린 게 누군데 걔가 반항하는 바람에 집안이 엉망이 된 것 좀 보라면서 위패를 엉망으로 만든 것까지 포함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집에 도착해 있던 경찰관들도 대화 내용을 듣고 있다가 나머지 가족분들은 며느님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을 때 뭘 하고 계셨어요? 왜 말리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피해자가 느낀 극심한 공포와 수치감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까? 라고 엄중하게 추궁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남편과 경찰서를 찾아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여성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시댁에는 도저히 갈 수 없었고 남편이 근처 호텔을 예약해서 며칠 동안 추위를 지켜보며 호텔에서 지냈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조카는 체포됐고 근친 성추행범으로 전과가 남게 됐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계속 호텔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대신 남편이 계속 경찰과 연락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위패를 부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면서 일을 갈았는데 남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정당방위를 입증해냈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기각됐다. 반대로 남편이 시댁을 상대로 몇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편 나를 강제추행하고 겁탈하려고 했던 조카는 대학 졸업반으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상태였지만 이번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입사가 취소됐다. 남편은 시댁과 절연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런 집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건 말할 나위 없었고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때 일이 떠오르면 몸이 발작을 일으킨다. 한편 시댁은 조용한 연말에 경찰이 들이닥쳤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상정 못할 집안이라는 게 다 알려진 모양이었다. 그 결과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자영업자였는데 손님들 발걸음이 뚝 끊어지면서 순식간에 파산을 맞았다. 또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구경거리 난 것처럼 좋다고 웃고만 있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개 돼지 취급을 받았고 완전히 고립되면서 어딜 가나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시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게임에 미쳐서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아들을 말릴 생각도 없었다는 게 회사에까지 알려지면서 전 사원들에게 개무시당했고 결국 우울증을 얻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형님도 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긴 마찬가지였고 말 거는 사람 하나 없다 보니 원래도 소심한 편이었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고 한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고 지금은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준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 친정 부모님께도 이번 일에 대해 사실대로 남편은 친정 아버지께 얻어맞을 각오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시댁과는 절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아빠는 우리 딸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남편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눈물로 사죄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인간들인데 남편만 어쩜 일이 다른지.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인간 말종 시댁 인간들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산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죗값을 반드시 치르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정상인 29살의 회사원이다. 현재는 싱글이지만 실은 3년 전에 이혼한 전력이 있다. 전처와는 24살 때 결혼했고 결혼 생활은 겨우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내가 말한 이혼 사유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을 등한시했기 때문. 대학 졸업 후 목표로 삼았던 대기업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된 나는 회사에 적응하기까지 매일 파김치가 되어 있었다. 그런 나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전처였다.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여자. 이 여자와 함께라면 틀림없이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런데 전처는 결혼하자마자 당장 아이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 내가 그럴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걸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다. 나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또 잔업이야? 벌써 자려고? 나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해대는 통에 심적인 피로감이 쌓여갔다. 너무 바빠서 항상 시간이 부족했지만 친구들이나 다른 가족보다 아내를 늘 우선으로 대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전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연애할 때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바쁜 것도 다 이해해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런 척에서 벗어나고 싶어졌다고 했다. 이혼 즈음에 사실은 척했던 거였다는 말을 듣고 어쩌면 나는 전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는 반성을 하게 됐었다. 우습게도 이혼하고 바로 부서 이동이 있었고 전에 있던 부서보다 훨씬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렇지만 그땐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없이 줄곧 지내다가 최근에야 새 여친이 생겼다. 새 여친 어진자는 나보다 4살 어린 25살이다. 거래처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어서 얼굴을 익히게 됐다. 그러다 친구와 오키나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걸 계기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밝고 솔직한 성격의 어진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이다. 어느 날 퇴근 후 어진자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의 일이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손님이 우리한테 와서 말을 걸었다. 그 남자는 "야, 이거 오래간만이다" 라고 나를 향해 인사를 했다. 자세히 얼굴을 보면서 누군지 떠올려 보니 대학 동기 한진상이었다. 오래간만이다 라고 반자동적으로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오늘은 운수가 살아온 날이라고 생각했다. 한진상은 전형적인 아나무인형 인간이었고 남들이 자기보다 잘난 걸 절대 못 참는 타입이었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모두의 기피 대상이었다. 무슨 일이든 순위를 매기고 선으로 가르고 결국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독재자형 한진상은 특히 나하고 매사에 경쟁하려고 해서 많이 피곤했던 과거사가 있다. 그럴수록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다못해 내가 새 옷, 새 액세서리만 사도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산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걸 사서 입고 걸치고 와야 직성이 풀리던 애라서 존재 자체가 나에겐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유치찬란했던 한진상이었지만 나이가 자그마치 30을 앞두고 있는데 설마 조금은 변했으려니 하는 기대를 품고 합석을 하기로 했다. 와, 내가 소문은 익히 들었는데 이렇게 젊고 예쁜 부인이 있을 줄이야. 대박이다 라고 하더니 한진상은 어진자를 계속 곁눈질을 하면서 쳐다봤다. 어진자는 부인? 라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지만 원래 낯가림을 좀 하는 편이라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한진상은 내가 특별히 묻지도 않은
자기 근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놨다. 한진상은 현재 독신이고 무역회사에 근무 중인데 잘 나가는 것 같았다. 연봉만 보고 돈 때문에 자기한테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다면서 여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다 들어줬다. 먼저 일어서겠다며 자리를 뜨기 전 한진상은 어진자를 보면서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나도 당장 결혼할 것 같다 라고 하더니 자리를 떴다. 어진자가 자기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한진상은 어진자를 몇 살로 보고 계속 어리고 예쁘다를 강조한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한진상과 우연히 만났던 일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시간이 돼서 회사에서 나왔는데 한진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같이 있었다. 한진상은 나를 보더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다가왔다. 이것도 우연히 만났네. 근데 마침 잘 됐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내가 네 마누라 임신시켰어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나한테 의미를 알 수 없는 눈짓을 보내왔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 나는 에? 라는 리액션과 함께 나 아직 독신인데? 라고 대답. 그러자 한진상은 뭔 소리야! 네가 24살짜리 예쁜 여자랑 결혼했단 소문은 나도 예전에 다 들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라고 하더니 옆에 있는 여자한테 너 정상인 와이프 맞지? 라고 확인했다. 그러자 여자는 당황하면서도 맞아요, 상인씨. 라면서 뻔뻔하게도 내 와이프인 척했다. 나는 이 엉터리 장단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고 어진자를 불러서 내 여친이라고 한진상에게 소개했다.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묻자 같은 질문을 한진상이 너 누구야? 라고 다급하게 물었다. 이쯤 되자 의문의 여인도 더 이상 거짓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는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니까 한진상은 그때 나랑 우연히 만나고 헤어진 후 주점에서 어진자와 똑같이 생긴 한진자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다. 어진자의 이름을 몰랐던 한진상은 한진자를 어진자로 착각하고 그때 봤던 정상인 와이프네. 와, 이런 데서 다시 보다니 혹시 우리 운명 아니야? 라고 들떠서 호텔로 유혹했다. 한진자는 가출한 상태였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처지여서 에라 모르겠다고 하고 정상인 와이프 맞아요. 라고 적당히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한진상이 하자는 대로 했다. 급기야 한진상이 정상인 와이프를 노리고 있군. 그럼 내가 그 남자 아내하지 뭐. 잠잘꽃도 생기겠다. 라고 연기를 계속했고 한진상 집을 숙소로 삼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같이 산 지 2달이 지나자 한진자는 임신을 했고 한진상이 정상이라고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라고 하길래 얼씨구나 했다는데 거기까진 좋았지만 한진상이 빨리 정상이라고 이혼해 라고 재촉할 때마다 그럴게. 라고 대답만 하고 시간을 끌었다. 결혼신고를 빨리 못한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진자는 17살에 가출을 했고 부모님이 실종신고를 하고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을 거라고 했다. 가출 이유는 사소한 일로 아버지와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충동적으로 집을 나오게 됐다고 했다. 한진자의 나이를 알게 된 한진상은 말도 안 돼! 미성년자였어? 라고 깜놀하면서 진짜 당황한 것 같았다. 한진자는 누가 보면 진짜 몰랐는 줄? 나 딱 보면 미성년자 아님? 진짜 내가 미성년자인 거 몰랐었어? 헐, 대박.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진상은 이제 어떡하지? 미성년자 건드린 게 알려지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다들 잘 들어. 지금 일어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라며 우리한테 입단속을 시켰다. 나는 가출 소녀란 걸 안 이상 어른으로서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한진자는 경찰이 와서 보호했지만 한진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 후 한진자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고 한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한진자를 설득해서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한편 한진상은 한진자 부모님이 피해 신고를 제출해서 미성년자 간음 용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9일로 회사에서 해고되는 처지가 됐다. 대기업에서 고연봉자였던 건 사실이었지만 매달 버는 대로 다 쓰기만 했던 터라 출소 후에는 생활비가 없어서
지방으로 내려가 기숙사가 딸린 회사에서 하청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육체노동 경험이 없었던 한진상은 일이 힘들었는지 일하다 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지 고생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성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는 한진상은 재취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일하면서 병들어가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어진자의 생일날 프로포즈했고 결혼 날짜도 정해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한진상이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한테 어진자 같은 아내가 있는 걸 그 정도로 부러워했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았다. 앞으로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든든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내 이름은 이지영. 평범한 소시민으로 23살의 어린이집 교사. 2년 전부터 남친 명석한과 동거 중이다. 명석한과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이 놀던 소꿉친구이다. 사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였는데 서로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우리 둘의 끈끈함은 세상 어느 커플보다 깊다고 자부한다. 서로 사회인이 되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명석한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만 한 가지 불안한 일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왕재숙이란 애가 있는데 얘가 요즘 우리 둘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왕재숙은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몰랐고 이기적인 성격이라 학교에서 애들이 다 싫어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동네 친구이다 보니 왕재숙을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왕재숙이 영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건 우리 둘이 사귀고 나서부터였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 셋 다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나하고 명석한이 역에서 만나서 같이 집에 가는 걸 우연히 목격한 왕재숙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나하고 명석한이 집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재숙이 갑자기 막 우리한테 달려와서 다짜고짜 명석한 팔을 잡아채더니 야 명석한, 너 왜 이지영하고 둘이서 만나서 걸어왔어? 너 혹시 얘랑 바람 피워? 라면서 막 화를 냈다. 나도 명석한도 이건 목미?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는데 너 나랑 결혼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 뭐야? 라면서 눈물이 터졌다. 그러더니 삐져서 횡하고 집으로 가버렸다. 명석한한테 너 뭐 실수한 거 있어? 라고 묻자 유치원 때 나는 신부 너는 신랑 어쩌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더 할 얘기도 없고 해서 서로 찜찜한 기분이 남긴 했지만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왕재숙은 매일 명석한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옆에 같이 있으면 바람둥이! 라고 소리치며 울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단 집 근처까지만 같이 가고 집 앞에서는 서로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는 방법을 썼다. 왕재숙은 명석한을 매일 감시했고 정기적으로 장문의 라인을 보내기도 했다. 대략 내용은 너는 나하고 결혼할 운명이야. 네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일방적인 고백이 담긴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었다. 나와 명석한은 왕재숙의 행동이 스토커 행위로 번지는 건 아닐지 걱정하면서 교제를 계속해왔다. 그러다 20살이 넘어서 둘이 같이 돈을 모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자 잠깐은 스토커 행위를 방어할 수 있었지만 어디로 이사했냐고 끊임없이 캐물어왔다. 명석한은 왕재숙한테 자기 회사와 새로 이사한 곳을 철저히 비밀로 하기 위해 부모님과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기 때문에 라인 정도는 참을 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정도가 지나고 나서 급작스럽게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우리는 운 좋게 퇴근 시간이 같았고 기분이 좋아서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뒤에서 누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는 왕재숙이 서 있었다. 왕재숙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역에서 너희 발견하고 뒤따라왔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옆집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걱정돼서 울며불며 소리치는 왕재숙을 필사적으로 달랬다. 하지만 왕재숙은 왜 너희들이 손을 잡고 걸어? 왜? 여기가 명석한 네가 사는 아파트야? 라고 계속 묻고 확인했다. 왕재숙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옆집 사람이 창문에 대고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소리쳤다. 왕재숙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혀를 차면서 다시 올게 라고 하더니 되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자 명석하는 힘이 다 풀린 모습이었지만 다음에 만나면 사실대로 다 말해야겠어. 라고 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만 없다는 생각에 같이 만나서 다 얘기하자 라고 나도 말했다. 3일 후 집에 온 명석하는 표정이 환하게 변해 있었다. 좀 전에 집 앞에서 왕재숙을 만났거든?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너하고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버렸어. 라고 했다. 왕재숙은 뭐래? 라고 묻자 그게 좀 불가사의한데 엄청 좋아하던데? 라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맥이 확 풀려버렸다. 기분이 좋아 보였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었지만 아무튼 하려고 했던 말을 다 했다고 하니 앞으로 왕재숙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보다가 남은 방법은 왕재숙 부모님을 찾아가 상의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퇴근해서 집에 오자 왕재숙이 또 집 앞에 있었다. 나는 왕재숙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왕재숙은 끈질기게 찾아내고 쫓아왔다. 그러더니 왕재숙은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나 명석한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응? 라고 하자 왕재숙은 속사포로 어제 명석하라고 만났을 때 내 약혼자는 하면서 내 눈을 응시하는 거 있지? 드디어 프로포즈가 왔구나 하고 내가 응 이라고 대답했는데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다음 말이 하나도 안 들리긴 했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다한 거 아니겠어? 라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왕재숙이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명석하니 왕재숙은 어머, 우리 남편 지금 오는 거야? 라고 콧소리를 내며 명석한한테 안기려고 했다. 그러자 명석한이 누가 우리 남편이야? 너 아니거든? 라면서 왕재숙을 밀쳐냈다. 그러자 왕재숙도 응? 라고 하더니 순간 얼음으로 변했다.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는지 서럽게 울면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가지고 놀았어?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냈다. 명석한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더니 왕재숙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가자. 라고 했다. 아닌 밤중에 운전해서 도착한 곳은 왕재숙 부모님 댁이었다. 너 뭐 하려고 이래? 라고 목소리가 떨리는 왕재숙을 무시하고 명석한이 초인종을 누르자 왕재숙 부모님이 나오셨다. 가족들끼리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왕재숙 부모님은 나와 명석한을 보자마자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래간만이다. 라면서 좋아하셨다. 두 분이 반기는 모습을 보자 말문이 막혔지만 숨을 한번 고르더니 명석한이 왕재숙에게 그동안 당했던 스토커 행위에 대해 전부 말했다. 그러자 아줌마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화가 나서 왕재숙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집안에서 큰 소리로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와 아줌마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 쉬는 날에 왕재숙 집으로 갔다. 나와 명석한은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왕재숙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줬으면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줌마 말씀이 몇 번이나 석한이는 지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재숙이 너랑은 그냥 친구일 뿐이다 라고 알아듣게 말했지만 그럴 리가 없어. 나랑 결혼한다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라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타이르고 야단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다면서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둘한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불안하다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두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우리는 경찰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왕재숙은 스토커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왕재숙은 우리가 소꿉 친구라서 장난친 건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을 했지만 물론 그런 말장난이 통할 리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왕재숙은 경찰에 체포된 경력 때문에 취직도 불가능해졌고 사채 빚을 얻어서 쓰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 부모님 집에 가다가 우연히 왕재숙 부모님을 만났는데 현재 왕재숙은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가서 하수도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악질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직업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외국에서 시급 5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다. 아줌마 아저씨는 다 자업자득이라면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절대 도움 줄 생각이 없다 라고 잘라 말했다. 나와 명석하는 무사히 결혼에 성공했고 결혼하고 1년 뒤 임신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스토커 공포에서도 해방되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이와 함께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생각이다. 앞으로 2번 다시 왕재숙과 만날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가족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본다. 나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다. 언니는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한편 나는 어려서부터 못생겼단 말을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외모 콤플렉스를 갖게 됐다. 엄마는 예쁘게 생긴 언니한테만 정이 갔는지 언니를 편애했고 나한테는 못생겨서 같이 밖에 나가기도 싫다며 말끝마다 면박을 줬다. 하지만 아빠는 이런 나를 항상 예뻐해 주셨다. 엄마가 언니만 편애하는 걸 두고 같은 자식인데 차별하는 게 말이 되냐며 엄마한테 늘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러자 언니와 엄마가 나를 막대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하고 내 일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내왔는데 언니가 곧 결혼한다는 걸 알게 됐다.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언니가 결혼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친구로부터 너희 언니 곧 결혼한다면서 라고 누가 물어봤기 때문이었다. 헉 하고 놀라서 감탄사가 튀어나왔지만 일단 친구 앞에서는 대충 넘어갔다. 아무리 평소에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어쨌든 가족이 분명한데 결혼식은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언니한테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돌아왔다. 허! 너처럼 못생긴 애를 내 결혼식에 쪽팔려서 어떻게 부르니? 내가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청첩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질이야? 뭐? 그건... 언니의 말은 가히 충격이었고 상처받았다. 언니는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말을 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절대 올 생각하지 마. 아예 넌 죽고 없다고 했으니까 명심해. 뭐? 죽었다고 했다고? 그런 말은 장난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닌가? 하지만 언니는 놀랄 거 없어. 나한테 여동생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식에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죽은 걸로 처리했어. 솔직히 너같이 못생긴 애가 내 동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니? 그 창피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언니는 내가 받는 상처 따위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 보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더니 더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내가 죽은 사람이 돼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엄마한테도 전화를 걸고 말았는데 엄마한테서도 마찬가지로 믿기지 않는 말을 듣고 말았다. 네 언니 말 하나도 틀린 거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니니? 네가 와서 네 언니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거야 뭐야? 누가 너더러 진짜 죽으래?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란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엄마한테 더 독한 소리를 듣고 나니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무리 나를 차별한다고 해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나를 가족으로 아껴주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와 언니는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
엄마는 언니 인생만 잘 풀리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고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나니 눈물이 났다. 그렇다면 나도 앞으로 엄마 언니와 깨끗하게 손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3일 후 언니한테서 라인이 왔는데 정말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 결혼식에 오는 건 절대 사양인데 축의금은 예외다. 너도 직장 다니는데 언니 결혼식에 100만 원 정도는 기본인 거 알지? 솔직히 너한테 나같이 예쁜 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니? 너도 나 때문에 득본 게 한둘이 아닐 텐데 나한테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대체 내 인생에서 가족이란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약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빠는 어떤 말을 했을까? 아빠라면 언니와 엄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이 세상에 없다. 아빠도 없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가족이라는 신락 같은 끈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내 결론은 언니가 보낸 라인 따위는 무시하고 내 인생을 즐기자는 거였다. 그리고 언니의 결혼식 날 초대받지 않은 나는 평상시처럼 출근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축의금을 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난번에 들었던 폭언을 또 듣게 되는 일은 피하고 싶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전화를 무시했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서 걸려오는 탓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언니는 부탁이니까 지금 당장 결혼식장으로 와달라고 했다. 갑자기 왜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오지 말라고 못 박은 사람은 언니 아니었냐고 하자 언니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언니는 자타공인 미인이었고 그런 이유로 SNS에서 인플루언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자기 결혼식에 친분이 있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가 언니한테 얼마 전에 자기 동생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었는데 오늘 왜 결혼식에 안 온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언니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고 말았다. 그게 누군지 언니한테 이름을 물어봤더니 반년 전쯤에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원을 그리며 몰려들었고 이상하네? 아까 여동생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좀 전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혹시 여동생이 둘이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는 거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급 당황하면서 당장 나한테 연락하라고 언니를 재촉했고 그래서 언니가 지금 나한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거였다. 일단 혼란을 무마시키기 위해 죽었다는 건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이라고 둘러댔고 동생이 늦는 것 같으니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한 후 신부 대기실에서 급하게 연락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한테는 무리한 요구였다. 또 바로 며칠 전에 나한테 했던 숱한 폭언들은 다 잊은 건가?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다시 오라니 이기적이고 내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당연히 노라고 대답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를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 그냥 당할 바보는 아니다. 안 갈 건데? 나 지금 죽은 사람이라면서 라고 하자 언니가 그 말은 취소할게. 그래 미안해. 근데 네가 지금 안 오면 내 결혼식이 엉망이 될 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좀 와. 언니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지만 나는 안 간다고 다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언니가 발광하고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나랑은 1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내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자 사람들은 언니가 나를 죽었다고 하고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거라고 했고 하객들은 술렁거렸다. 신랑 측에서도 이게 무슨 소란이냐며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급기야 신랑이 언니한테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 넌 정상이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인지 미처 몰랐어. 실망이다. 이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도저히 못하겠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파혼을 선언했고 언니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신랑한테 매달리면서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신랑은 언니가 매달릴수록 경멸하면서 사과할 거면 내가 아니라 네 동생한테 가서 해. 라고 했다는 걸 나중에 유명 인플루언서인 친구한테 들었다. 게다가 결혼식장에는 직업이 인플루언서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인간성 바닥을 보여준 언니를 보면서 다들 선을 그었고 모든 지인이 친구 맺기 취소 등 손절 행렬이 이어졌다고 한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사태가 인터넷에 돌면서 수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게 됐다. 언니는 인플루언서의 위치를 상실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언니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리게 됐고 정신적으로 병들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엄마가 또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제발 부탁인데 네 언니랑 사이좋게 좀 지내. 너하고 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동안 언니를 오해했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 아니니? 라고 말했지만 오해라니, 그게 사실이잖아. 라고 맞대꾸했다.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난 앞으로 두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야. 당연히 사이좋게 지낼 일도 없을 거고 라고 선언하자 엄마가 가족을 버릴 생각이냐면서 나한테 화를 냈다. 먼저 가족을 버린 사람은 당신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나는 여전히 흥분해서 떠드는 엄마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 소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신랑 측에서 언니한테 청구한 위자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한다. 언니는 자기가 명색이 인플루언서니까 결혼식은 최대한 화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고급 드레스도 몇 벌이나 빌리는 등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은 모양이었다. 그런데 돈만 쓰고 결혼식은 폭망, 위자료 폭탄을 맞고 말았다는 슬픈 사연. 엄마도 그동안 언니만 감싸고 돌았던 대가로 앞으로 평생 언니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살아가게 되겠지만 두 사람과 손절한 이상 이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아빠가 남겨주신 집까지 팔아서 위자료로 충당했지만 그래도 다 갚지 못했고 아직도 남은 빚이 상당하다고 한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소박한 진리. 내 이름은 진심남. 아내 반상식과는 대학 때 만났다. 우리 만남은 순조로웠고 대학 졸업 후 무사히 결혼했다. 프로포즈할 때 나는 나의 취미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실은 나 만화 애니의 진심이거든. 말하자면 오타쿠인데 그래도 나랑 결혼해줄 수 있어? 괜찮아요. 어떤 분야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존경스러워요. 그녀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자기는 뭐든 한 번 빠지면 열중하는 타입이라 그 어렵다는 IT 대기업도 한 방에 합격한 것 같아요. 물론 오타쿠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걱정하지 마요. 난 편견 같은 거 1도 없어요. 편견이 없다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전업주부가 된 그녀는 돌변했다. 나의 취미인 오타쿠를 경멸했다. 신혼집에 마련한 내 방에는 오타쿠 굿즈가 한 보따리, 애니, DVD, 피규어, 만화가 빼곡했다. 벽은 포스터로 장식했다. 퇴근 후 내 취미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들어왔다. 노크도 없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이 이상한 것들은 대체 다 뭐야? 나 지금 완전 사기당한 기분이야. 결혼 전에 다 말했을 텐데. 난 자기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만화 영화 즐겨보는 정도인 줄 알았어. 이런 쓸데없는 걸 잔뜩 사다 모으는 중증 오타쿠 환자, 병적인 인간인 줄 몰랐단 말이야. 나는 결혼 전에 내가 소유한 굿즈도 다 오픈했었다. 그때 아내는 컬렉터시네요. 너무 멋있어요. 라고 나를 띄워줬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싸움의 주요 원인이 됐고 솔직히 힘들었다. 다음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도착. 앞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마당에서 혼자 불멍을 하고 있었다. 어머, 벌써 왔어? 오늘 퇴근이 이르네? 당신 혼자서 뭘 태우고 있는 거야? 뭐긴 오타쿠 굿즈가 생각보다 활활 잘 타네? 아무래도 만화니 포스터니 종이로 된 게 많아서 그런가 봐. 뭐? 당신 평생 그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해서 아예 다 태워버리자고 생각했지. 내가 또 결심하면 행동하는 파라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타. 후련하고 너무 좋다. 활활 타는 오타쿠 굿즈를 보며 불멍을 때리던 아내는 통쾌하게 웃었다.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네가 뭔데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태워. 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랑은 이혼이야. 이혼하고 싶어? 이혼이라. 좋지.
기꺼이 도장 찍어줄게. 대신 위자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줄게. 이때까지만 해도 반상식은 여유만만 그 잡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불보다 더 뜨거운 맛을 보게 됐다.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했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짜 재미있는 영상 찍었거든? 이거 같이 볼래? 반상식이 찍은 영상 속에는 내가 피땀으로 모은 컬렉션들이 무참하게 화형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때? 장난 아니지? 이거 가끔 꺼내보면 스트레스 확 풀릴 듯? 완전 소장각. 너 대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된 애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소중히 하는 걸 태울 수가 있어? 그걸 촬영까지 해서 자랑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냐고? 영상에는 아내의 웃음소리와 얼굴도 들어가 있었다. 왜 당신 입장만 생각해? 내 입장은 나는 이게 너무 싫어서 해결책을 찾은 것뿐이야. 솔직히 오타쿠니 빠순이니 너무 한심해. 다 그게 그건데 종류는 왜 그렇게 많아? 싹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 아내는 불꽃에서 시선을 걷어서 다른 곳을 봤다.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내 컬렉션이 다음 화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집행 전이었다. 아직도 쓰레기가 남았거든? 거추장스러우니까 좀 비켜줄래? 저게 왜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야. 이 집으로 오기 전에 알아서 다 처분했으면 이런 귀찮은 일도 없었잖아. 저건 내가 용돈, 알바비 모아서 하나씩 모아온 내 보물들이야. 아예 네 자식들이라고 하지 왜? 역겹다 진짜. 당신이 뭐라고 해도 여기서 더는 안 돼. 절대! 나는 내 보물들을 지켰다. 그날 밤에 일어난 아내의 만행은 일단 정지시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에 타다 남은 보물은 없는지 살펴봤다. 하지만 불구덩이에 던져져 형체도 없이 녹아버린 비참한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고를 만들기로 했다. 당연히 자물쇠를 채웠다. 내 보물들을 보기 위해 마당으로 나와야 하는 불편함, 다락방처럼 협소한 공간.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보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절대 불태우지 않게 말이다. 어쨌든 일주일 정도는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퇴근해서 집에 오자 아내가 또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섬뜩한 예감이 든 나는 단숨에 달려갔다. 야! 너 또 뭐 태우는 거야? 어두운 마당에 아내가 피운 불길은 거의 소강 상태였다. 그렇다면 내가 회사에 있던 낮 시간대부터 이러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어머, 왔어요? 귀신 같은 얼굴을 한 아내를 무시하고 창고로 달려갔다. 잠겨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었다. 이게 대체... 열쇠를 왜 그렇게 찾기 어려운 데다 숨겨놨어? 고생했잖아. 내가 그거 찾는데 일주일이나 걸린 거 알아? 너! 내가 숨겨놓은 열쇠 찾아서 창고에 무단 침입했단 거야? 내 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셨다. 결국 당신이 다 잘못한 일이야. 당신도 잘못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허접한 창고까지 만든 거잖아? 허접한 취미를 남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말이야. 허접하다니. 네가 싫다니까 네가 또 태울까봐 지키려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나는 이딴 게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것도 싫어. 그것뿐이야. 이미 다 타서 제가 돼버린 내 컬렉션을 아내는 다시 발로 디디겼다. 이제야 좀 후련하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웠어. 당신이 중간에 방해해서 일주일 동안 나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죽는 줄 알았네. 아내는 이번에도 동영상을 보여줬다. 벌건 대낮부터 차례차례 불길로 던져지는 내 컬렉션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때? 너무 웃기지? 태우는데 왜 그렇게 웃긴지. 손이 흔들려서 화질이 나쁜 게 흠이네. 나는 내 용돈 범위에서 내 취미를 즐기면서 살았을 뿐이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건데? 피해 많이 줬거든?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서 닭살이 돋는다고. 그리고 이건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한 일이기도 해. 뭐? 아내가 의도적으로 한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다. 미소녀 애니, 만화 좋아하는 남자들 솔직히 다 로리콘이잖아? 범죄자 예비군이라고. 딸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지 뭐야? 나 아니었음 당신도 언젠가는 쇠고랑 차고 잡혀갔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야말로 현실과 착각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래? 나한테 전곡 찔리고 얼굴 시뻘개진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아까부터 내 취미를 범죄 취급하니까. 네가 내 컬렉션들을 다 태워버려서 열받아서 그런 거다. 왜?
저런 허접한 것들 보면서 오타쿠 짓거리 할 시간에 나한테 잘해. 아내 소중한 줄 알라고. 이런 조잡한 장난감 사 모을 돈이 있으면 도우미를 구해서 나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하라고. 너 전업주부잖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 당신이 하는 유일한 일 아니야? 내 꿈은 우아하게 사는 거였어. 그래서 IT 대기업 사원에 출세할 관상이라고 굳게 믿고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징그러운 취미가 있는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나는 기가 막혔고 동시에 모든 게 이해가 됐다. 결혼 전 오타쿠 취미에 대해 특별히 이해를 구했던 건 무의미한 짓이었단 것도 알게 됐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 생각만 했을 뿐이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오타쿠의 끈질김이 뭔지 반드시 알게 해주리라. 그렇게 몇 주 동안 나는 컬렉션을 다시 사모으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제 좀 제정신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 이게 다 내가 전부 다 태워버려서 깨우침을 얻은 거라고. 아내는 대만족한 표정이었다. 거시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무의미한 만화책, 장난감하고 아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집안일도 당신이 해. 이견 없지? 그날 이후로 아내는 집안일에서 손을 뗐다. 내 옷만 안 빨고 놔둔다거나 저녁밥이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를 약오르게 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나는 몰래 촬영했다. 가정폭력의 증거물로 말이다. 또 아내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2번의 방화 사건 관련 영상도 확보해뒀다. 영상 속에는 아내의 모습이 제대로 찍혀 있었고 음성도 있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했다. 나는 양가 부모님을 불러서 이혼에 관해 얘기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주장하는 반상식. 물론 저도 제 취미에 대해서 일부 눈을 찡그리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식이 보이는 반응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함부로 태워버리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나는 방화 사건 영상을 네 분께 보여드렸다. 장인 장모도 자기 딸에 대해 변호를 포기했다. 불기둥을 보면서 마녀처럼 웃는 반상식은 오타쿠보다 몇 배는 더 비정상으로 보였다. 그렇게 이혼했다. 전처에게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다. 전처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현재 전처가 사는 집에는 오타쿠 굿즈가 한 개도 없어서 아마 자기 주거 환경에 만족할 거라고 본다. 나는 원래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걱정된 나머지 동거를 결정하게 됐다. 시댁에서 동거하겠다고 말하자 주변 지인들은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힘들 거야 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무척 좋은 분이셨고 동거를 결정한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댁에서 동거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남편은 지방 발령을 받아 집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댁에는 나와 시어머니 둘만 살고 있었다. 내가 입원하고 나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는 셈이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근처에 살고 있는 시동생 부부에게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다. 시동생 부부는 슬아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고등학생이었고 동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동서는 시동생에게 단기간이라고 해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다고 한 모양이었다. 나 역시 입원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상의한 결과 내가 없는 동안은 시동생이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돌봄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동생이 오기로 한 건 다행이지만 동서는 자기 친정 부모님과 절연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자기 딸을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다 하셨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동생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동서는 절대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동생과 마찰이 있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도 시어머니였다. 자기가 힘들 때마다 시어머니 도움으로 이겨냈으면서 내가 암이라서 입원한다는데도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완강히 버티는 동서한테 솔직히 부하가 치밀었다.
내가 생각한 걸 시동생도 생각했는지 받을 때는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놓고서 단 며칠도 싫다고 하는 게 무슨 태도냐, 넌 인지상정도 모르냐며 크게 싸운 모양이었다. 그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동서는 입원 중인 나한테 전화로 잔뜩 화풀이했다. 이게 다 내가 황당한 부탁을 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거라며 화를 냈다. 동서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암 수술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고 분노를 표출하는 동서에게 뭐라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이 일로 원래부터도 별로 친하다고 할 수 없었던 동서와는 완전히 벽을 쌓고 지내게 됐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노화로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까지 다 정리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벼랑간 시동생 부부가 이혼하고 갈라섰다. 동서와는 시어머니 돌봄 문제로 각을 세운 후 얼굴도 안 보고 지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어떤지도 몰랐고 이혼 사유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시동생의 친자가 아니라는 거였다. 충격이었다. 시동생 말을 들어보니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자기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신경 쓰여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자신을 질책하며 아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딸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간 후로는 시동생한테 공격적으로 변했고 동서와 둘이 한편이 돼서 시동생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몰래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문 기관으로부터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거였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이혼을 고민했지만 이미 딸아이는 몇 년 후면 성인이 될 텐데 속여서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할 뿐이었다. 그래서 속으로 최고의 복수를 해주리라 결심하고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믿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시동생이 슬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죽음 따위엔 아무 관심도 없고 유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동서와 동서 딸을 보면서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유산뿐 아니라 부유한 친정에서 받은 재산까지 우리에게 남기셨다. 실은 살고 있던 시댁집도 처음부터 시어머니 명의였다. 현금도 10억이 넘는 거금이 상속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난 후에도 남편과 시동생 앞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상속됐다. 일단 그 사실을 동서한테 알려서 기분을 들뜨게 만들어 놓은 후 동서의 부정행위 증거인 친자검사 결과와 아직도 몰래 계속하고 있던 불륜관계 증거까지 한꺼번에 터뜨린 후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 없이 증거물을 빤히 쳐다보더니 역시 예상 답안대로 아니야, 분명히 검사가 잘못된 걸 거야. 쟤 당신 딸 맞아. 당신 이런 가짜 검사 결과 믿으면 안 돼. 라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DNA 검사 결과가 틀렸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현실을 부정했다는데 시동생은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다른 기관에도 검사를 의뢰해서 총 2곳에서 결과를 수집해 놓은 상태였다. 2곳 모두 친자가 아니라는 똑같은 결과를 보내왔다. 마침내 시동생의 복수가 시작. 탕란의 대가로 그간의 양육비와 장기간에 걸쳐 불륜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진행했다. 그러자 동서는 이미 시동생이 유산을 상속받은 후라는 걸 생각해내고 그럼 재산 분여부터 해. 유산 반은 내 몫이니까 그걸로 정산할게. 라고 태도를 바꿨다. 위자료를 내고 남은 돈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일 거다. 시동생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재산 분여와 아무 상관없으므로 동서에게 돌아갈 유산은 1도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직장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지낸 점, 시동생 월급은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였지만 그 돈을 매달 전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현재 가진 재산은 나누고 어쩌고 할 게 없다는 점까지 깔끔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멘붕이 온 동서가 난리를 쳤다는 얘기. 한편 지금까지 동서와 한몸이 되어서 시동생을 벌레 취급하던 화근 덩어리 딸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 장난 아니게 남겨줘서
자기는 이제 억대 부자가 된다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산이 아니라 빚만 수억 짊어지고 엄마랑 쫓겨나게 생겼다는 사실. 엄마랑 이혼할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살래. 엄마랑 만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는 아빠한테 진짜 잘할게. 라고 갑자기 착한 척을 했지만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데? 너도 내가 네 친아빠 아니란 거 알고 있었던 거 맞지? 이혼하는 마당에 남의 자식을 내가 굳이 데리고 살 필요는 없지. 라고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 했다는 얘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현실을 직면하고 큰 충격을 받은 딸아이는 무너지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동생 부부는 중간에 변호사를 두고 이혼 절차를 밟았다. 전 동서는 이혼당한 후 나를 찾아왔다. 자기 딸과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를 붙잡고 울면서 통사정하는 전 동서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힘들 때 동서가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와서 들여다본 적은 있어? 힘들 때 도와드린 적 없잖아. 그래서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자 방바닥을 두드리고 발을 굴러가며 통곡했다. 결국 몇 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딸아이와 둘이서 쫓겨나게 된 전 동서는 당연히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급하게 허름한 아파트를 하나 얹어서 나갔다는데 시동생이 불륜 상대 쪽에도 내용 증명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한다. 현재 형편으로는 빚을 갚기는커녕 그날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 동서와 그 딸은 착하고 성실한 시동생을 남편으로 둔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남들보다 여유 있게 사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제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조차 없다니.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 그 자체일 거다. 예전은 예전, 지금은 지금. 일을 안 하면 빚을 갚기는커녕 쌀 한 톨도 못 사는 처지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전 동서는 어디에 가도 능력 미달. 출근하고 열흘도 못 가서 해고당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 동서 딸은 모전 여전이라고 자기 엄마의 모난 성격을 쏙 빼닮은 것 하며 억대 부자가 된다고 들떠서 학교에서 어지간히 다른 애들을 무시하고 다닌 모양인데 사실은 신세가 곤두박질 쳤다는 게 다 알려져서 이번엔 본인이 걔 무시당하는 중이라고 한다. 형편이 그렇다 보니 전 동서 딸은 대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 됐다. 졸지에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고졸자로 사회에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딸아이 인생이 마구 꼬였지만 전 동서는 가는 곳마다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빌딩, 대형마트 등의 화장실 청소원으로 들어가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동생이 청구한 위자료는 몇 억이 넘는 금액이고 아마 죽는 날까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될 거란 희망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이다. 시동생은 전 동서의 불륜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훌훌 털고 오히려 지금이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시동생은 본래 성격이 참 좋았다. 앞날은 모르는 거지만 시동생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내 이름은 안진다. 남편 진상남과 고등학생인 아들 진정환과 살고 있는 45살의 회사원이다. 나는 아들이 둘인데 장남 진지아는 대학 졸업 후 막 취업을 한 상태이다. 둘째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나의 육아전쟁은 이제 한 고비만 남겨둔 셈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과거 남편이 한번 외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재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때 전혀 모르는 한 여자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걸 밝히면서 나한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너무 갑자기 당한 일이라 충격이 커서 똑부러지게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만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순순히 불륜은 인정하더니 나한테 사과했다.
다시는 그 여자와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한결같이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 행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떠안은 채 한참을 고민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하긴 둘 다 남자애이고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 둘이나 되는 아이를 나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심사숙고한 끝에 남편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대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다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남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건 불가능했다. 비록 남편의 불륜이 발각된 건 한 번뿐이었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고 하거나 동창회에 간다고 했을 때마다 반사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다. 당신 또 허튼 짓 하러 가는 거 맞지? 라고 내가 말하면 남편은 언제까지 사람을 의심할 셈이야? 완전 의부증이야 너. 라며 넌덜머리를 냈다.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나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분노할 때마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고 혐오감이 가중됐다.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내 머릿속은 남편과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둘째의 전문대학 진학이 결정되고 얼마 후의 일이다. 엄마 생각이 극진하고 침착한 성격의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평생 사춘기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한테 반항적이었다. 원래부터 거칠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완전히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회사가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도착했는데 마침 수도 점검을 나왔다고 직원이 찾아왔길래 집 안에 들어오게 했다. 점검은 30분 정도 걸렸고 담당자가 돌아간 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과 둘째가 좀처럼 집에 오지 않았다. 슬슬 걱정이 돼서 둘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난데없이 당신 같은 여자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집에서 둘째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 둘째는 내가 말을 거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둘째와 나 사이엔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게 됐다. 둘째 때문에 고민이 쌓여가던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 방에 있는 남편한테서 라인이 왔다. 메시지에는 우리 애자하고 또 여행 가고 싶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본 순간 구역질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배신 행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다. 나는 곧장 남편 방으로 달려갔고 이게 뭐냐고 묻자 그냥 가볍게 몇 번 만난 사이야. 라며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이 남자와는 정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나는 애초에 둘째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 이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혼해 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가정을 파탄내자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은 당신이야 라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분노했다. 남편은 지칸이하고 두 번 다시 못 봐도 상관없어? 이혼하면 지칸이는 나하고 같이 산다고 할걸?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둘째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요즘 나한테 보이는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만약 이혼한다면 둘째와도 멀어질 게 거의 확실해 보였다. 둘째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계속 참고 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둘째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기어이 이혼하려고? 엄마 진짜 최악이다. 라고 했다. 불륜은 남편이 했는데 왜 내가 아들한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아이들만 보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방에서 나갈 힘도 없었고 결국 그날은 남편과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음날 나는 큰애를 카페로 불렀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남편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큰애는 아버지 진짜 최악이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분노했다. 큰애는 내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근데 이상하다. 지칸이가 원래 엄마를 엄청 좋아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거지? 라고 했다. 큰애 말처럼 둘째는 어리광쟁이에 내 껌딱지였었다. 그랬던 아이가 나한테 반항적으로 변한 시점이 사춘기 무렵하고 겹쳤기 때문에 나는 통과 의례처럼 거쳐가는 반항기라고 생각했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더니 자기가 직접 만나서 장남은 이유를 물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큰애와 지난번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큰애가 둘째를 데리고 같이 왔다. 둘째는 딴 데만 쳐다보고 억지로 온 것처럼 보였지만 큰애가 뭐해? 얼른 말해. 라고 하자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둘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놨다. 사춘기가 막 시작된 중학교 1학년 때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둘째만 따로 불렀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실은 네 엄마가 불륜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더니 불륜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다고 한다. 둘째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는 거였다. 심지어 남편은 둘째와 둘만 있을 때는 어김없이 내 불륜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남편은 치밀하게 둘째한테 자기 말을 믿게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춘기인 애를 세뇌시킬 수가 있어? 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자 큰애가 우리 셋이 같이 가서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다. 우리 셋은 곧장 남편 회사로 달려갔다. 마침 회사 로비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남편을 발견, 신변을 확보했다. 우리는 남편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각자의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 회사야. 다들 정신이 나갔어? 뭐야? 라며 남편은 당황했다. 둘째가 제일 먼저 왜 거짓말했어?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혐오하게 만들었잖아.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죽어도 용서 못해.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고 있었다. 남편은 우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둘째를 달래보려고 등을 토닥였지만 이미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남편을 뿌리쳤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파악했는지 네가 중학교 때 나한테 새 여자가 생겨서 만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들키면 빼박 이혼당할 거고 그럼 양육비니 위자료니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칸이 너라도 내 편으로 잡아두면 네 엄마가 절대 이혼 소리를 못할 것 같아서 라고 스스로 인간 말종이란 걸 증명한 꼴이 됐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남편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남편 회사에서 나와버렸다. 집에 와서 바로 짐을 챙겼고 당분간은 둘째와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 후 변호사를 써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둘째의 학비를 전액 책임질 것을 약속받았다. 남편은 위자료를 내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 마지막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발악을 했지만 그딴 억지가 통할 리 없었고 이혼이 성립됐다. 회사에도 제대로 진상인 게 다 까발려진 남편은 당연히 사내 평판이 실추됐다. 회사에서는 면전에서도 등 뒤에서도 적나라한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인간 쓰레기, 사이코패스 등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차츰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둘째가 전문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직장을 계속 다녔다. 하지만 둘째가 취업하고 나자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정신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여전히 욕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회사에 아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그 후로 전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이미 두 아들 모두 다 자립했기 때문에 전 남편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한편 나는 예전처럼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로 돌아온 둘째와 취직은 했지만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를 돌보면서 같이 있고 싶다는 작은 아들이 말만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두 아들과의 가족애를 소중히 하면서 우리 세모자 언제까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재혼 커플이고 남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나는 예전에 큰 병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고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나이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휴일에는 둘이서 가끔 온천 여행을 가는 게 취미였다. 나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두 분이 남기고 가신 아파트가 한 채 있다. 남편과 재혼하면서 그 집을 친구 부부에게 전세로 빌려줬었다. 그런데 친구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정근 발령을 받으면서 이사를 가게 됐고 아파트가 비었다는 걸 알게 된 남편 아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문제는 남편한테는 직접 말하기는 뭐하지만 아들놈의 성격이며 행동거지가 제대로 된 애가 아니라는 거였다. 학교 다닐 때도 수시로 불려다닐 정도로 문제아였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에 그런 애를 살게 하는 건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가 책임질 테니 아들놈을 거기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빌려주기로 했다. 월세를 받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내 소유인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인 만큼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조건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정했다. 가장 중요한 건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것. 친구나 지인을 집에 초대하는 건 괜찮지만 허락 없이 여친과 동거하는 건 안 된다 등 몇 가지 규칙을 설명했다. 아들아이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파트에 들어갔다. 솔직히 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남편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약속한 것만 잘 지켜준다면야 하면서 애써 믿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석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 남편 아들이 밤늦게까지 음악을 커다랗게 틀어놔서 살 수가 없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항의 전화였다. 그 아파트는 내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웃에 누가 사는지 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 죄송하다고 한 후 저녁에 남편과 둘이서 아들아이를 만나러 아파트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분명히 멋대로 여친과 동거는 안 된다고 규칙까지 정해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아이는 여친과 동거 중이었고 현재 여친이 임신 중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 내가 입주 전에 한 약속은 잊었냐고 하자 아들아이는 귀찮다는 듯이 어차피 빈집이었잖아요. 올해 곧 결혼할 건데 이제 그냥 우리 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며 집주인 행세를 했다. 나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아들아이는 입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었다. 남남 사이에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애한테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뺏기는 꼴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버럭 화를 냈다. 그러자 아들아이는 나를 보고 실실 웃으면서 새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손자를 안겨드리겠다는데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내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말했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에 상처 입었다. 남편이 나 대신 아들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너 어머니한테 말투가 그게 뭐야? 이 집에 사는 조건으로 규칙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훈계했지만 아들아이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표정이었다. 내가 다시 나서서 결혼은 네 자유이지만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건 곤란하니 방을 빼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아이 여친이 헐,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린데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방 빼라는 건 좀 아니죠. 라고 깐죽거렸다. 처음 보는 사이에 뻔뻔하게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 걸 보면서 젊은 애들이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 싱크대에는 산더미같이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엄마가 정성껏 화초를 가꾸던 베란다에는 쓰레기 봉투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빨래 바구니에는 마구 쑤셔 넣은 빨랫거리가, 방 안 곳곳에도 옷가지들이 굴러다녔다. 이 집에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사는 상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다고 당장 오늘 내보낼 수는 없고 임신 중이니 조금씩 짐 정리를 해서 한 달 이내에 이사하라고 한 후 남편과 일단 철수했다. 남편은 나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나에게는 부모님 대신인 집인데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화가 치밀었지만 퇴거하라고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언제 이사를 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시 보름 정도가 지나서 옆집 사람한테서 또 연락이 왔다. 우리 집에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며 나더러 아들 내외랑 같이 사냐고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당장 쫓아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나가라고 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나가기는커녕 남편의 엑스 부인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내 아파트예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러자 전처는 어이없네. 이 아파트 머지않아 우리 아들 거 될 텐데 그럼 나도 살 권리가 있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왔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아이 여친과도 찰떡궁합이 짝짝 맞았다. 보아하니 이 세 사람은 여기서 나갈 생각이 1도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자 다음날 예상했던 대로 아들아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집이 왜 이래?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이 그랬지? 당장 연락해서 원상태로 돌려놔. 이 엄동설안에 전기 가스 끊으면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나가시라고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가 멀쩡한 집 새도 안 받고 당신들 호강시킬 만큼 호구로 보였어요? 전기, 수도, 가스 다 끊었고 귀한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의붓자식도 자식인데 그러고도 엄마냐며 난리를 치길래 나는 자격이 없으니 같이 살 정도로 아들하고 사이가 좋은 엄마가 며느리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살 집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발광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결국 이 추위에 전기, 가스, 물도 나오지 않는 집에서 견딜 수 없었던 세 사람은 서둘러 이사를 나갔는데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아파트를 얻었다고 한다. 지난 몇 달 동안은 방세도 안 내고 좋은 시절 보냈겠지만 이제부터는 방세도 내야 하고 그런데 집은 좁고 불편하고 전처와 며느리는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서 당신이 밀고 들어온 바람에 거기서 쫓겨난 거잖아요. 여기서 당장 나가요. 난 내 아들하고 살 거야. 너 결혼도 안 했잖아. 나갈 거면 네가 나가. 라며 싸움이 났고 결국 아들과 여친이 헤어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후 위자료 다툼 중이라고 한다. 둘이 한때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였는데 참. 하지만 나도 그 세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남편도 이번 일로 아들아이한테 학을 뗐는지 손절 선언을 했다. 전처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다. 아들아이는 여친과 헤어지고 나서도 돈이 없어서 살 것도 없다며 위자료만이라도 깎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던 나한테 굴욕을 안기고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를 함부로 다른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철저히 받을 건 받고 벌 줄 건 벌 줄 생각이다. 위자료를 깎아달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한편 부모님 아파트는 다시 깨끗하게 원상 회복된 상태이다. 월세로 세를 놓아서 월세 수입도 생겼다. 나중에는 그 아파트에서 다시 살고 싶지만 지금은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처지이다. 그래도 워낙 위치가 좋아서 월세로 내놨는데도 방이 금세 나가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 돈은 장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아들아이 여친이 임신한 아이는 아빠가 아들아이가 아니었다는데 이미 손절했겠다. 전혀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정상아. 남편 왕진상과 살고 있는 나이 26살의 회사원이다. 남편과는 24살에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 남편 성격이 너무 어린애 같아서이다.
남편은 나보다 3살 위인 29살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끝판왕이다. 사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유아적이란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철이 들겠거니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해도 성격적인 면에서 성장이 없었다. 성장은커녕 어린애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심해진 퇴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남편은 요즘 생활비 쓰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맞벌이인 만큼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남편은 자동차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나보다 적다. 나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제법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다. 생활비를 똑같이 부담하고 있는데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절약해서 써 라고 나를 다그칠 때마다 수긍이 안 간다. 내가 돈을 헤프게 쓰거나 놀러 다니느라 바쁘다면 지적을 받을 만하지만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내 딴에는 꽤 절약하는 편이라고 자부하는 편이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왜 남편이 생활비에 대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적질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다른 의도가 있나? 의심이 생겼다.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내가 가계부를 봤는데 너 식비로 30만 원이나 썼더라? 야, 낭비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라고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 식비 외에 남편 점심 도시락까지 매일 쌌기 때문에 매달 30만 원 선에서 식비를 유지하는 건 내가 열심히 절약한 성과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남편한테 30만 원이 낭비라고? 대체 물가는 알고 말하는 거야? 라고 따지자 식비 30만 원이 네 집 애 이름이야? 식비는 딱 5만 원이면 한 달이 충분해. 주부면 주부답게 절약을 해. 라며 갈수록 어이없는 말을 했다. 열이 받은 나는 좋아, 그럼 5만 원으로 한 달 동안 먹어봐.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라고 하자 남편이 1원이라도 예산 초과하면 이혼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면서 웃었다. 나도 알았어. 그럼 당신도 나 몰래 외식하고 들어오면 이혼이야? 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나는 남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그날부터 나는 식비를 5만 원에 맞추기 위해 반찬은 콩나물 위주로 만들었다. 아침은 콩나물 무침에 계란, 도시락은 콩나물 무침에 김자반, 저녁은 콩나물국에 두부. 콩나물 향연이 이어지자 고작 3일 만에 남편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3일째 되는 날 퇴근해서 들어오자 남편이 너 지금 반항하냐? 왜 맨날 반찬이 콩나물이야? 라고 대폭발. 쌀 사고 나면 식비로 달랑 15,000원밖에 안 남아. 그 돈으로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콩나물이니까 좀 참아. 라고 했더니 그럴수록 머리를 써야지. 그럼 고기도 살 수 있고 고기 반찬도 만들라고. 이렇게 살다가 몸이 버티겠냐? 라고 했다. 고기 먹고 싶은 모양인데 식비 5만 원으로 그게 가능해? 당신이 먼저 얘기한 거니까 화낼 게 아니라 생각도 좀 하고 참을 줄도 알아야지. 라고 하자 남편도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은 쌀을 아끼기 위해서 딱 한 컵만 안 쳤기 때문에 밥도 한 공기가 아니라 반 공기만 퍼줬다. 남편은 칫하고 혀 차는 소리를 내더니 굳은 얼굴로 말도 없이 밥 공기를 깨끗하게 비웠다. 일주일 후 평소처럼 저녁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별 수 없이 그냥 기다렸는데 남편이 들어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남편 몸에서는 고기 냄새가 뿜뿜했기 때문에 외식하느라 늦게 들어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당신 외식하고 들어왔어? 라고 돌직구를 던지자 내가 내 용돈으로 밥 먹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 잘못이야? 라며 성질을 냈다. 그거 약속 위반인 거 알지? 라고 조용히 따지자 남편은 알지, 알다마다. 그래서 뭐 할 말 있어? 네가 그렇다고 진짜 이혼할 용기나 있냐?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서랍에서 꺼낸 후 남편한테 내밀었다. 남편이 이거 뭐야? 겁주냐? 라고 장난치듯 말하길래 난 완전 진심이야 라고 말했다. 내가 진지하게 나오자 남편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급 당황하면서
그래, 내 돈 내산, 내 월급으로 고기 좀 먹었다. 그게 뭐 잘못이야? 매일 콩나물만 먹는데 안 질리고 배겨? 라고 필사적으로 변명. 억울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식비 5만 원으로 딱 정해놓고 어기면 이혼 어쩌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분명히 말했어. 몰래 외식하면 이혼이라고.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국다시 된 남편에게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비리에 대해 신랄하게 까발렸다. 갑자기 생활비에 말참견이 늘어난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남편의 행적을 뒷조사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 불륜이라면 근무 시간 중에 딴짓을 할 가능성은 높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나는 쉬는 날 남편 회사 앞에 찾아가서 남편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러자 남편은 점심시간이 지나자 회사를 조퇴했고 빠른 걸음으로 역 쪽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역 근처 메이드 카페로 들어갔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를 조퇴하고 메이드 카페에 출입하는 게 일상이었고 자기가 찜한 여자애한테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남편 회사 사장님한테 최근 회사에서 남편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뻔한 핑계를 대면서 툭하면 조퇴를 해서 실은 골칫거리라고 말씀하셨다. 잦은 조퇴로 월급도 줄어들었고 메이드 카페에 갈 돈이 필요하니까 식비에 시비 걸면서 아끼라고 난리를 친 거였다. 남편은 자신의 비리가 들켰다는 걸 알고 나자 마지못해 사과를 하더니 알았어, 앞으로 안 가면 되잖아. 라고 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제 나랑은 남남인데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이혼이 기정사실임을 못 박았다. 남편은 완전 당황하면서 당신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제발 진정 좀 해. 난 내 월급으로 혼자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찌질하게 나왔다. 나는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사람은 당신이야. 난 이미 결정했고 절대 마음 안 바뀌어. 거두절미하고 당장 사인해. 라고 이혼 서류에 동의할 것을 재촉했다. 남편은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알았어, 내가 다시는 식비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메이드 카페도 안 갈 거고 앞으로 회사도 성실하게 다닐게. 라며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나는 충분히 고민 끝에 결정한 일이었고 새삼스럽게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얘기를 마친 나는 짐을 들고 집에서 나왔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다.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당분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은 메이드 카페에 빠져서 사채로 돈까지 빌린 상태였고 매달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빠른 단계에 이혼을 결정하길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후 남편은 그동안 조퇴했던 이유가 메이드 카페에 가기 위해서였다는 게 회사에도 발각됐고 해고 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사채빚을 갚아야 하는데 해고를 당한 남편은 아파트 관리비도 내지 못해서 퇴거 조치를 당했고 잠잘 곳조차 없는 처지가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사장님에게 사정을 전해들은 시아버지는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해 경노했고 남편을 집에서 내쳤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어진 남편은 거리를 헤매는 처지가 됐는데 지금은 노숙을 하면서 공사장 알바를 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핸드폰 사용료도 못 내고 주소 불특정자가 된 전 남편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고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시아버지는 나한테 연락하셔서 남편 대신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전 남편이 진 빚과 전혀 무관했고 이혼 후 다른 2차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끝난 상태니 안심하라고 말씀드렸다. 만약 그 빚을 나도 같이 감당해야 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리고 그런 지경이 돼서 이혼했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다.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아무런 피해 없이 이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혼 직후에는 얼마간 친정에 신세를 졌지만 반년 후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서 살고 있다.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 보니 사는 게 전보다 더 즐거운 기분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친구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그동안 이기적인 남편 비율을 맞추느라 힘들었던 것에 대한 반전이 아닐까 싶다. 당분간은 연애도 싫고 재혼도 싫고 지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나는 아직 27이고 앞으로 재혼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만 2번 다시 전남편 같은 사람과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 또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